봄미턴 논쟁의 명확한 시선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4명의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라 편집이 너무 복잡하여 인공지능 더빙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길어 2개로 영상을 분할한 후 다시 합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돌린 것이라서 중간에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반말이 섞여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맥락은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스테판 레베라입니다. 이번 토론은 어제 토론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대2로 진행됩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 이번 토론은 꽤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토론의 사회자이자 진행자인 스테판 레베라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스테판, 나와주세요. 고마워요, 초. 자, 비트코인 블록 공간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2대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같은 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먼저 오늘의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쪽에는 루크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는 오션의 CTO이자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엘리지우스를 만들었고 비트코인 코어 기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루크를 무대로 환영해 주세요. 다음으로 그와 같은 팀으로 함께할 분은 비트코인 메카닉입니다. 그는 오션의 최고 보일링 책임자이며 해설로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메카닉 환영합니다. 이제 이 두 분과 맞설 다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피트 리조와 비트코인 역사라가 있습니다. 피트 리조 환영합니다. 피트 리조와 함께할 분은 HBO에서 사토시 역할로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바로 피트 토드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트코인에 관한 가면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대2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각 참가자에게 5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한쪽에서 시작해서 번갈아가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중재가 있는 토론 시간을 갖고 진짜 논쟁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비트코인 메카닉님이 먼저 시작하실 것 같네요. 지금부터 5분이 시작됩니다. 이거 작동하나요? 네, 괜찮네요. 고마워요, 스테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데이터 저장과 그에 대한 관용성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 반해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주장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관객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세그위드 활성화될 때 현장에 계셨던 분 손 들어보실래요? 좋아요. 세그위드 활성화된 걸 기대했던 분들 몇 분 계신가요?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냥 계속 손을 들고 계시면 내릴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세그위드 활성화된 걸 기대했던 분들 몇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세그위드 트랜잭션 변조 문제를 해결해줬고 양방향 결제 채널, 즉 번개, 그게 동기였나요? 좋아요. 세그윗 활성화를 기대했던 분들 몇 분 계신가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JPEG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논의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건 다른 이유로 내린 결정에 의도치 않은 부산물이 되어버렸죠. 물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소프트웨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이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이나 사용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다른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해 세웠던 모든 게임 이론과 가정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벽한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범용 파일 저장 시스템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범용 파일 저장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만큼 그만큼 비트코인은 실패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화폐 네트워크로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한 가지에 특화된 도구는 대개 모든 것에 다 잘 맞는 만능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아주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만큼 전류, 비트코인이 설계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어제 여기서 파울로와 자코모가 멋진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커버넌트, UTXO 공유, 그리고 라이트닝을 훨씬 덜 상호작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에 정말 도움이 될 업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업그레이드를 보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이제는 논란거리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변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CTV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CSFS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커버넌트 업그레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문서상에서 그 기능을 아무리 좋아하고 그 지지자들이 의도치 않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마다 모든 것을 논란거리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 결과 그런 문제 해결은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점점 본질을 잃고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냥 평범한 시트코인 수준으로 전락할 겁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주제로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분명히 많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혼탁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트 리조,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트 리조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큰 존경을 표하며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제 논쟁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사실 제 주장을 피트 토드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제 주장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제 초점은 비트코인의 사회학과 역사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미 데이터 저장에 대한 반대 논거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말하자면 그저 화폐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주장이죠. 맞죠? 방금 그 주장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비트코인은 분명히 항상 화폐 외에 다른 것들이기도 했고 여전히 화폐이기도 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화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를 비트코인에서 제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항상 그래왔던 모습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이미 데이터가 존재해왔고 그 역사는 제네시스 블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안에는 런던 타임즈 신문 기사도 들어있습니다. 렌 사사마를 묘사한 스티키 아트도 있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문화적 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마스터코인, 카운터파티, 그리고 임베디드 컨센서스 프로토콜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왔고 오디널스, BRC20, 문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피트 토드의 오픈 타임스탬프처럼 개발도상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발명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제합니다. 블록체인이 더 작아지는 것이 좋고 우리가 컨센서스에 동의하는 것도 좋지만 비트코인에는 항상 이미 데이터가 존재해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코인베이스, 오프리턴, 트랜잭션 어디에 있든 그 위치에 대해 논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은 항상 이런 데이터를 수용해왔습니다. 이런 트랜잭션도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코어 개발자들은 오디널 관련 버블 리포트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수수료를 지불하는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수수료는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지불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전제는 경제적 유인과 스팸 방지 외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것은 아담 백의 발명품입니다. 해시캐시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죠. 맞죠? 그래서 수수료가 스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왜 오디널에 관심이 있냐고 물으면 제가 하는 대답은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비트코인을 돈과 결제 시스템으로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미래에도 존재하길 바라며 그 미래와 오늘날에 대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진짜 가설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블록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들로 가득 차고 그 수수료가 블록 보상을 대체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결국 0이 되어 비트코인이 열역학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임의의 데이터와 프로토콜, 예를 들어 오디널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오히려 겪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수수료가 높은 미래에서는 수수료가 계속 낮게 유지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노드를 운영하거나 트랜잭션을 채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이 영구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두 가지 가설 중 하나는 반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오늘 당장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실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의의 데이터 트랜잭션은 분명히 새로운 채택 경로를 열어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해서 비트코인에서 베타를 쫓는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스터 스톡을 사는 사람이든 밈코인을 사는 사람이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활동이나 투기, 스팸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밈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NFT가 모두 결국 무가치해질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여전히 10년이나 되었고 데이터에 따르면 대략 비트코인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케이시 로트마가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용하자면 지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오픈 타임스탬프를 비트코인에서 제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여러분의 주장이 도덕성, 즉 노드 운영자의 권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발행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피트 리조 감사합니다. 무크, 이 제 5분 발언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 말씀하신 역사적 주장들은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층이 필요합니다. 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제네시스 블록 같은 예를 들었는데 맞아요. 모든 블록에는 채굴자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95바이트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려는 것은 실제로 스팸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파티, 마스터 코인, 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BRC20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의 데이터와는 다릅니다. 임의의 데이터란 온체인에 새겨진 인스크립션이나 JPEG 같은 것들을 말하죠. 다른 것들은 그냥 발행된 자산 토큰일 뿐이고 그런 것들은 임의의 데이터와는 다른 이유로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역사상 임의의 데이터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행된 자산조차도 임의의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도입되었을 때도 비트코인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난 후였고 그 당시에도 해롭다고 여겨져서 저항을 받았으며 비트코인 역사 내내 계속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스팸과 관련해서 완전히 임의의 데이터에 관해서라면 사토시는 2010년에 최초의 스팸 필터를 추가했고 이것은 항상 시스템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비트코인 역사 내내 계속 필터링되어 왔습니다. 아직 계시네요. 아직 제 편이신가요? 네, 아직 몇 분 더 남으셨나요? 아니면 시간이 다 되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제 피트 타드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네, 피트가 좋은 지적을 했어요.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옮겨볼게요. 하지만 당신은 있잖아요. 체인에 기록되는 인스크립션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스팸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좀 웃기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논의는 이미 예전에 순수하게 금전적 용도의 스팸에 대해서도 했었죠. 그때는 사토시 룰렛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짜증을 냈던 게 비트코인 거래의 95%가 사토시 룰렛이라는 도박 사이트로 돈을 주고받는데 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토시 다이스요. 사토시 바이스요. 다이스나 다른 것도 있었죠. 맞아요. 따라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토시 다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토시 다이스의 방식은 특정 비트코인 주소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값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이겼는지 졌는지에 따라 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때 비트코인 거래의 95%가 사토시 바이스였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게 스팸이고 시스템 남용이라고 말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걸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멋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RGB 프로토콜에 관한 건데 이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을 이중 지불 방지에 활용해서 비트코인 위에서 다양한 것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RGBS를 이용해서 집에 NFT를 나타낼 수도 있고 USDT나 원하는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RGB의 본질은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RGB 거래는 그냥 다른 거래들과 똑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오디널스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오디널 거래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디널 인스크립션, 맞아요. 인스크립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걸 막으려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미 풀 IBF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풀 IBF 이중 지불을 막으려다 컴팩트 블록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 시도는 결국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돈을 원했으니까요. 채굴자들이 풀 IBF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리고 채굴자 100%가 풀 RBF로 채굴하고 풀 RBF 대체 거래도 꽤 많아지자 컴팩트 블록 필터가 작동을 멈췄죠. 저는 비트코인 코어의 포크 버전인 리브릴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코어에 실제로 있는 몇 안 되는 필터 중 하나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비트코인 코어에는 사실 필터링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소프트 포크와 관련된 아주 명확한 기술적 이유 때문에 필터링되는 특정 거래 유형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턴의 과거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필터링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유효한 거래라면 모두 허용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코어의 작동 방식이죠. 그리고 아프리턴의 유일한 예시도 리브릴레이에서는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선적 피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버와 리브릴레이 노드들이 서로 모두 연결되어 거래를 주고받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프리턴에 가서 81바이트의 텍스트를 입력하면 비트코인 코어 기준으로는 비표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크 주니어에 따르면 라치 구현에 따르면 그 거래는 채굴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해도 사실상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용 사례를 불러올 수 있는 아프캐트 같은 것들에 대해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네, 물론이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인스크립션, 오디널 거래, 그리고 제오픈 타임스탬프 같은 것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어요. 오픈 타임스탬프는 검열 저함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변해서 거래를 보내려면 KYC가 필수인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아무도 오픈 타임스탬프를 비트코인에서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수아비 논리를 펴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검열이 목표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이메일에 스팸 필터 사용하잖아요. 스팸을 안 보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스팸은 결국 스팸 필터를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덕분에 이메일을 쓸 수 있게 되죠. 스팸 필터는 스패머 입장에서는 검열이나 다름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원하면 어디서든 스팸을 퍼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처음부터 발행 행위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죠. 당신이 그걸 제공한다고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그 서비스는 존재합니다. 자, 사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검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비트코인에서 지금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바로 검열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블록 템플릿의 50%가 두 명의 주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열이라는 것은 정확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 정부가 채굴풀에 와서 이런 거래들은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특정 용도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 가지 용도를 특정 집단에게만 제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검열이라는 개념과 연관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스팸 필터링을 설명할 때 그 단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양치기 소년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에는 검열이 존재하지 않고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비트코인 노드에서 데이터 캐리어 크기를 83으로 설정해두고 계실 거라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누군가 검열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보세요. 검열이라는 건 하나의 용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논쟁이 오가고 있으니 이어가도 되겠네요. 그걸 앞뒤로 말해보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탈주마마 메시징 앱에서는 검열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나쁜 행위자들을 검열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필터링이든 검열이든 뭐라고 부르든 특정 유형의 비트코인 거래가 채굴되는 것을 막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닝 풀이 있다고 해봅시다. 엘러지우스 풀이 있죠. 엘리지우스가 내가 81바이트 오퍼랜드 넣는 걸 막으려 하나요? 아니요. 그런 식으론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노츠, 비트코인 나츠, 노드를 돌려도 나이브릴레이, 리브릴레이, 노드가 완전히 그걸 우회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극단적인 조치 필요 없었죠. 카운터 파티, 카운터 파워티, 보포럼 글 몇 개로 없앨 수 있었죠. 이렇게 말하죠. 실례지만 욕하자면 이더리움으로 꺼져라 식이에요. 그것만으로 개발자들이 생각하죠. 비트코인은 우리한테 접대적이구나. 젠장 그만두. 우리 딴 데로 가자. 카운터 파티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어요. 마스터 오브 올 띵스, 메스터 오브 올 싱즈는 피터 뒤에서 수년간 계속 사용됐어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걸 없앤 건 경제적 인센티브였어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저는 스팸이 비트코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건 다른 데이터가 난독화되고 조각나서 재조합된 다음 마치 비트코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거래의 목적은 그 데이터의 목적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긴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뭐라 해도 그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기술적으로 유효한 비트코인입니다. 아니요. 그건 중요해요. 인플레이션 버그 때 1,500억 비트코인을 찍어낸 사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기술적 유효성은 그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을 모해서 창조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은 나쁜 생각이라고 판단해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합의 프로토콜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인스크립션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요. 필요도 없어요. 개미를 없애려고 핵폭탄을 쓰진 않잖아요. 모기를 없애려고도 핵폭탄을 쓰지 않죠. 스팸을 합의로 해결하려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임의의 데이터를 막으려면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방식에 맞춰서 대응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합의로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당신 입장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입장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문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고 상황 계속된다면 우리는 거래들이 현재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현실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목적이 뭔가요? 글쎄요. 우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팸을 둘러싼 논란은 오디널, 인스크립션, 스탬프, BRC20 같은 것들이 있던 환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전히 현재의 현실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건 눈 몇 개뿐이고 그건 아프리턴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민 화해의 제스처였죠. 잠깐만요. 만약 체인에 임의의 데이터를 포함시키려면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UTX-5세트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고 비트코인의 대체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며 위트니스 할인 혜택을 남용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스팸이 하는 짓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멤폴 스페이스에서 새로 추가된 꽤 유용한 라벨을 보다가 최신 멤폴에서 인스크립션 트랜잭션을 발견했는데 몇 분 뒤에 채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유행은 왔다가 사라지죠. 저도 인스크립션, 오디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에 불과하다고 제일 먼저 말할 수 있어요. BRC20도 아마 인기가 줄어든 이유가 그걸 둘러싼 많은 과대 광고가 사실 사기성이 짙고 일시적인 유행이었기 때문이죠. 엉터리였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수백만 달러를 받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건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이메일 스팸을 전부 막지 않아도 이메일을 관리하고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오션은 네트워크의 0.5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이미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단지 돈을 버리는 것만으로요. 그러니까 오션이 하는 한 가지를 말하자면요. 이해하고 있어요. 잠깐만 동의하고 싶어요. 진짜로 잠깐 동의하고 싶어요. 오션이 비트코인을 더 쓸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점은 적어도 일부 채굴자들이 수익을 다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거래가 채굴되죠. 수익을 남기지 않아요. 채굴자들은 오션 덕분에 10에서 15% 더 벌어요. 동의해요. 말할게요. 그래서 오션 덕분에 거래가 더 낮은 수수료로 채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션이 그리고 이런 필터나 스팸 뭐라고 부르든 이런 다른 거래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오션에서는 거래의 수수료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는 채굴되지 않았을 거래로 채굴되는 거예요. 모든 사용 사례의 의미를 따질 수 있고 유효성도 논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원하는 환상 유지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이제는 인기가 없어져 버린 현재 환경처럼 보이는데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즉, 오퍼트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 크기 제한에 따라 원하는 만큼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바이트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83바이트보다 큰 오퍼레이터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비표준이고 처리하기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예외가 있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기본 정책인 멤풀 필터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공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특별히 심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니르바나의 오류입니다. 스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싸움이에요.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면 그땐 오탐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냥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만약 이념적인 입장을 취해 그건 안 된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두 입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이제 우리도 손들겠다 말한 이유입니다. 예전 트랜잭션 필터링 시도한 적이 있죠.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서 이제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템루트가 필터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교일이 필터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P2SH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제한을 의도적으로 없앤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어들 들어봤잖아. 사람들이 체인에 뭔가를 넣으려고 이 기능을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퍼블리시 텍스트라는 도구, 파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건 제 파이3 비트코인 루프 예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했죠. 블록 사이즈 전쟁을 언급하고 싶다면 그때 국민투표는 비트코인이 결제, 점산, 레이어라는 거였잖아요. 사용된 표현입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레이어가 될 거라고 했죠. 무엇을 점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사물, 사용 사례, 애플리케이션의 정산이죠. 아까 답변하려고 했던 거 있죠? 네, 저는 항상 잘 작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어요. 딱 지난 1에서 2년 사이에야 일부 개발자들이 그냥 문제를 방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공격에 맞서 싸우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만약 오퍼터를 채굴하고 싶다면요. 80바이트를 넘게요. 사실 여러분 중 누구나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냥 apertuonbot.com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80바이트가 넘는지 확인한 다음 수수료를 내면 1시간 정도 안에 채굴자가 그걸 처리해주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리브릴레이가 사용되는데 이건 그냥 여러 노드들의 집합이에요. 이 노드들이 아퍼러펀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 정보와 검열의 본질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토시의 이 인용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데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이유는 정보가 쉽게 퍼지고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트랜잭션도 정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미확인 트랜잭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트코인 구현에 필터를 넣어 확산을 막으려 해도 저처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퍼뜨릴 것이고 결국 그 트랜잭션을 블록에 넣기 위해 수수료를 받으려는 채굴자들에게까지 전달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화가 뭐냐는 겁니다. 죄송한데 방금 피터 의견 반대 답변 들을 수 있나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스팸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체인을 계속 부풀리고 네트워크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비트코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할 것이다. 당신의 주장은 비트코인이 실패할 거라는 거군요. 비트코인이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그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파괴하게 두면 남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걸 모르는 경우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우리 대 그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이죠. 이게 여러분 주장에 문제가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장은 나쁜 사람이 있다는 전제에 의존하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고 나쁜 짓은 뭔가요? 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오디널이나 이런 것들 경우 그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보내고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며 원래 이더리움, 솔라나 다른 것들을 썼을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공격이면 뭔가요? 결국 비트코인 쓰는 거잖아요. 명확히 해야 할 점은 피터 토드 웹사이트에 가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스팸을 부리면 그건 비트코인 공격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쪽 입장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의 도덕성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블록 크기 제한이 있는 이유는 합의를 통해 스팸을 막을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스팸을 막을 방법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모든 거래가 무엇을 하는지 합의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크기 제한을 두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수료를 내고 거래를 포함시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냥 유효한 거래라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우리가 선택하거나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하자면 누군가의 차고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거기 나무 조각이 하나 있는데 못머리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만치가 없어서 그걸로 못을 받았던 거죠. 비트코인의 설계를 보면 사람들이 실제 금융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려는 시도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곳곳에 있죠. UTXO 세트를 줄이기 위해 위트니스 할인, 위트니스 디스카운트, 이 도입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위트니스 할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점을 악용해서 엉뚱하게 사용한다면 페이지를 저장하기 위해 멤폴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어떤 트랜잭션이든 쇼 모어를 클릭해보면 브라우저 탭이 멈춰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bitcoinstrings.com에 들어가 보세요. 전체 목록을 쭉 스크롤해 보세요. 그리고 몇 년 전, 아주 오래전에 당신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전에 실제로 IRC 로그가 수십 페이지나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공개한 텍스트 도구와 P2SH를 이용해서 모든 IRC 로그를 업로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는 원하는 걸 뭐든 넣을 수 있고 그게 전부예요. 아니, 그럴 수 없어. 자코모가 너와 정말 멋진 논쟁에서 지적했듯이 만약 그게 내가 검열의 정의로 삼는 기준이라면 비트코인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검열 엔진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특정한 행동 방식으로만 제한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 비트코인이 이렇다 저렇다 주장만 하잖아요. 하지만 기술적인 현실은 당신이 필터링이든 검열이든 뭐라고 부르든 그런 모든 시도들은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건 합의, 컨센서스 수준에서 일어난 일들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필터가 사용될 때마다 항상 성공했어요.
네트워크의 0.5%만 필터를 사용해도 여전히 영향이 있어요. 아니, 그건 사실이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의미 없는 트집 아니야. 알지? 파프로트 위저드들이 우리를 블록체인 카렌이라 불렀잖아.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걸 밈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잘 먹히지 않았어.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현실은 2022년에 내가 한 일이라고는 저사양 비트코인 하드웨어로 동기화한 것뿐이야. 그리고 이게 블록 크기 전쟁의 동기 중 하나였지. 우리는 누구나 노드를 쉽게 돌릴 수 있어야 해. 이제 스팸과 UTXO 팽창이 1년 동안 이어진 지금 더 이상 라즈베리 파이 5와 SSD를 사용할 수 없어. 왜냐하면 새로 추가된 1억 개의 UTXO를 처리할 수가 없거든. 2023년 이전에는 UTXO가 8천만 개였어. 나 최근에 해봤어. 라즈베리 파이 5를 사용할 수 있어. 말하는 기술상 맞지 않아. 근데 너 엔빔이 쓰고 있잖아. 아니야. 마이크로 SD 카드로 했어. 그 괴물 벤치마크 자료 다 있어. 봐, 내가 직접 해봤다니까. 본기화가 느리긴 한데 실제로 되긴 해. 결국엔 다 처리하고 본기화가 끝나.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가 계속 말하는 게 기술적으로 맞지 않아. 맞아. 완전히 맞는 말이야. 벤치마크 자료 내가 저기 올려놨어. 내가 그거 직접 촬영도 해서 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되는데 내가 조작한 거야. 내가 일부러 내 랜에서 한 노드에만 연결되게 세팅해서 나는 유효하다고 가정했지. IPD 평가 다 해봤어. 나도 내 아파트에 동기화된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맞아. 어떻고 세트가 커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내가 이걸 막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어. 그렇다면 아무 제약 없이 어트코 세트를 부풀릴 수 있는데 왜 어트코 세트 축소를 유도하려고 위트니스 디스카운트를 두는 거야? 웨이트니스 디스카운트는 할애 규칙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지금 할애 규칙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특정 유형의 트랜잭션을 막는 합의 규칙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지.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반박하지 않을 거야. 그건 확실히 맞는 말이지. 물론 우리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합의 규칙의 예가 있어. 스팸을 막는 건 바로 블록 크기야. 그게 바로 수수료 시장을 만드는 거지. 어떤 체인들은 블록 크기 제한이 없어서 사람들이 체인을 더 키우려다 결국 모든 게 망가질 정도로 스팸 문제가 심각했어. DS 루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웃긴 사례 중 하나지. 하지만 필터로 뭔가를 하거나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 채굴자들이 어떤 거래를 채굴하지 않게 하려는 것도 효과 없어. 다른 채굴자들이 그걸 채굴하거든. 10년 효과 있었잖아. 비트코인 오션라인 산 0.5%는 효과 있지. 비트코인 10년간 무효. 네, 미안해, 효과 없었어. 없지. 내가 만든 텍스트 게시 보고 봐도 그게 효과 없단 증거야. 체인에 텍스트 올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올렸고 실제로 그랬어. 혹시 NOTS의 데이터 캐리어 크기가 0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42가 아니라? 와, 게시된 텍스트는 데이터 캐리어 크기랑 아무 상관없어. 스팸이 일부 통과된다고 해서 스팸 필터가 스팸을 줄인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리고 비트코인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이번에는 누크와 메카닉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스팸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오프코드를 잠그거나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것까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커뮤니티나 노드 운영자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스팸이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2010년에 사토시가 처음으로 스팸 필터를 도입했을 때 그건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었어요. 정의가 명확한 특정 거래만 할 수 있었죠. 저는 그 방법도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운명이 선례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스팸의 수준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논쟁의 한쪽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됐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리고 아마 당신 쪽 입장은 아니, 사실상 안티스팸 운동의 존재 때문이라고 보는 쪽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항상 어느 정도는 임의의 데이터가 체인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건 몇 달 동안 자금을 모으고 수익화하거나 게임화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수백만 달러가 들고 또 수많은 벤처 자본가들을 설득해서 아니, 비트코인으로 오세요라고 해야 하는 그런 스팸 공격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NFT를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매우 짧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NFT 아바타를 쓰는 바보들을 충분히 끌어들여서 실제로 참여하게 만들려면, 이 모든 걸 자생적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죠. 그리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시도하려는 커뮤니티가 이런 것에 적대적이라면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유예요. 포럼 글들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에이,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차라리 솔라나나 이더리움으로 가세요. 거기선 이런 걸 원하니까요. 우리한테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팸은 항상 실질적인 싸움이에요. 결코 이념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정의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위에다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저는 우리가 그걸 막으려 했던 시도가 그들을 자극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도조차 없었을 때 그들은 동기부여가 됐죠.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인정해요. 당신이 분노 표출에 그들에게 공짜 마케팅을 해주는 셈이죠. 맞아요. 인스크립션에 대한 마케팅은 당신네들이 나쁜 아이디어라 논쟁한 덕분이었죠. 둘 다 인정해. 여러분이 인스크립션을 무시했다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무도 내 공개 텍스트 도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아마 몇몇 사람들이 10MB 정도의 데이터를 넣은 것 말고는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도 많지 않았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게 끔찍하다고 말하고 언론에 나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썼을 거예요. 차이점은 다른 체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너리움은 기술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나 자금을 모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갈 곳이 필요하죠.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인스크립션 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BSV 출신이에요. 실제로 만나보니 그들이 BSV는 망했어 라며 이제 비트코인에서 재밌는 걸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이그 라이트 팬보이들이 체인을 박살내려고 하는 걸 막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서서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봐. 우리는 마치 슈퍼소커 같은 장난감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처럼 방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건 열린 토론이야. 의견 주고받아도 돼.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예전에 이런 짓을 했던 많은 스캠 코인들이 결국 스팸 때문에 망했잖아. 우리도 비트코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는 걸 원해? 우린 원하지 않아. 블록 크기 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 그냥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아도 돼. 이걸 문제라고 본다면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게 작은 문제야? 아니면 심각한 문제야?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은 블록 크기 제한이 없어. 현재는 블록 무게 제한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스팸 트랜잭션은 실제 거래보다 더 큰 블록을 만들 수 있어. 그건 좀 빠지고 드는 기술적인 문제야. 아니,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중립적이고 모든 게 그냥 트랜잭션이라고 하지만 사실 스팸 트랜잭션은 위트니스 데이터에 대해 4분의 1 가격만 내고 있어. 그래서 그건 공정한 시장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그 부분에서 이건 실제 트랜잭션과 1대4의 비율로 구분되는 별개의 중립성 논쟁이야. 그 부분에서 그건 별도의 논점이야. 실제 트랜잭션만 있을 때는 비트코인 블록이 최대 2MB 정도에 근접해. 하지만 스팸 트랜잭션이 있으면 4MB라는 이론적 한계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이제 피터 토드와 피터 이조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던져볼게. 소위 말하는 관대한 접근 방식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사용에 적용된다면 그게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품질을 저하시킬까? 그게 비트코인을 더 나쁜 화폐로 만드는 걸까? 내가 말하고 싶은 방식은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의 규칙을 갖추는 거야. 우리에겐 블록 크기 제한이 있고 수수료 시장도 있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커버넌트 같은 걸로 더 개선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같은 양의 블록 공간이나 더 적은 공간으로 초당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확실히 한 UTXO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멋진 L2 시스템 같은 것도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라이트닝 거래만 하고 싶을 때 중요한 건 온체인 거래를 할 만큼 수수료가 충분히 높은가 하는 거야. 제가 묻고 싶은 건 수수료가 오른 거 말고 실제로 네트워크 사용에 방해를 겪은 사람이 있나요? 블록이 가득 차고 누군가가 블록을 스팸으로 채웠을 때조차도요.
4MB 꽉 찬 거래가 있을 때도 저는 수수료를 약간 더 높게 내고 거래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mempool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었죠. 누가 방해를 받았나요? 이런 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히터, 당신 입장에는 거의 우스꽝스러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요 스팸 필터링, 즉 비트코인의 안티 스팸 메커니즘이 블록 크기 제한이나 블록 웨이트 제한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임의의 데이터를 금융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4분의 1 가격에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네, 이런 논의에서 1과 4분의 1의 차이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블록에 들어가기 위한 수수료율은 지난 하루 동안 4배 이상 변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에서 그런 사소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블록 크기와 블록 웨이트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아마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좋아요. 지금 잠깐 그가 여러분의 지능을 모욕하는 건 무시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스패머들에게 75% 할인을 주면서 크기 제한이 주된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셨길 바랍니다. 그건 완전히 모순된 입장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신경 쓰나요? 위트니스 공간 없애려 컨센서스 변경하나요? 신경 씁니다. 모순이죠. 묻지만 위트니스 할인을 없애기 위한 컨센서스 변경을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이 논의는 의미가 없네요. 비트코인 작동 방식의 미묘한 차이에 관심자에겐 흥미로운 꼼꼼함일 수 있지만 이 첨중에겐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잠깐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손 들어주실 있나요? 계신 분 솔직히 답해주세요. 여기서 솔직한 토론하려 합니다. 비트코인 외에 테더나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다들 손을 내리셨네요. 네, 그렇군요. 좋아요. 여비청 중의 절반은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네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컨퍼런스입니다. 그런데 절반은 다른 이유로 다른 코인도 사용해요.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쟁 상대라는 전제하에 논의해도 될까요? 경쟁 중 일부는 사람들 비트코인 사용하게 하는 거죠. 맞죠? 다른 시스템에 의존하는 건 멈춥니다. 전제 받아들이나요? 어바다 필요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은 곧 사용 있고 남용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 똑같다고 말한다면요. 더 큰 목표는 뭔가요? 더 큰 목표가 피터 토드에게 검열이 옳다고 설득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하고 대체 암호화폐 사용을 멈추게 하고 싶은 건가요? 뭐라고요? 저는 누구에게도 검열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게 왜 문제인지 설명했어요. 미국이 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와서 파운드리 목을 짓누르며 OFAC 규정 준수하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설명할 단어 필요해. 저는 미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한 내용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관심 가질 건 파운드리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정치적 로비일 겁니다. 논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건 잡음일 뿐입니다. 제 말은 이 시간 전체를 L2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여기 있는 이유는 그냥 무대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네요. 우리가 스팸을 하진 않은 듯해. 사실 당신이 관객 전체에게 스팸을 뿌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각자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메카닉, 당신이 먼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크 1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에게 돌아가세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혹시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낙관적입니다. 언급하고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자코모 주코, 지미 송, 워렌 토카미, 찰리 리,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대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적용해보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또 그들 중 일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도 발전 과정일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업계에 들어오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는 다른 체인에서 다른 일을 하다 시작해 훌륭히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용 사례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며 그리고 비트코인이 우리의 가치와 인센티브를 일치시켜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 일부는 저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그런 것에 관심 갖게 이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나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트코인과 인센티브 일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건 더 큰 문제이자 논의거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트 리조. 메카닉, 잠깐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주장이 정말 웃겨요. 누가 사기쳤는데 그게 비트코인 관련이면 그 사람들이 비트코이너가 된대요. 결국 다 잘된 일이래. 아니요. 그런 구분하는 것 아닙니다. 이 업계에 노출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6년 동안 해온 주장인데 한 번도 설득력 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무 남자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한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알트코인이나 다른 것들을 사고 있잖아요. 메카닉이 마저 일기하게 해주세요. 알트코인 사도 돼요. 저는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비트코인 표준 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주택담보대출, 보험, 자동차 보험 다 있어요. 저는 매일 법정화폐 써요. 가이스완처럼 비트코인 표준으로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존경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발러가 필요해요. 현실적인 삶을 살려면 그걸 써야 하거든요. 분명히 저는 시트코인은 필요 없고 비트코인의 전체 정신을 훼손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체인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노드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더 큰 바보를 찾아서 이 사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제 NFT를 사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냠. 티터 토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방금 피터가 한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 본질로 들어가면 오션은 지금 해시 파워가 5%도 안 되는 풀 아닌가요? 오션이 뭘 하든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95%의 채굴자들은 다른 행동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 자체가 그냥 엄청난 시간 낭비인 게 이런 일들을 막을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못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수수료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 두자고 말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차라리 다음 세대 L2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그래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우리 체인에 다른 걸로 오염시킨다 해도 솔직히 전 신경 안 써요. 비트코인에는 제가 그 목적에 꼭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때서요? 그게 바로 개방적이고 탈중앙화된 허가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갖는 대가일 뿐이죠. 그들이 그걸 한 가지 용도로 쓰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터링을 우회하는 건 정말 쉬워요. RGB 같은 게 그 예시죠. 결국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합의와 관련된 새로운 사용 사례를 불러들이는 걸 의미할까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보여준 오늘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수료를 올려 그들을 가격에서 배제하는 것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피터, 루크,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법정 화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법정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비트코인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는 건 선택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크, 비트코인 메카닉, 피터 토드, 그리고 피터 리조였습니다.